안녕하세요. 40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실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결혼 초부터 어머니가 저에 대한 배려 없이 스트레이트로 내뱉으시는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자주 뵙는 것도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마음으로 좀 답답하지만 고구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으시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정신 차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미리 부탁드리는 말이지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랑 신랑은 대학교 CC였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남편이 한 학번 빨랐어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이후 수능을 1년 빨리 봐서 신랑은 98학번, 저는 99학번이었죠. 학교를 빨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을 빨리 온 케이스라 신랑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잘 어우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환영받는 선배였냐? 그것도 아니었죠. 동갑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제대로 끼지 못하는 신랑이었지만 저는 빠른 81년생으로 선배를 선배라 불러도 아무 억울함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 졸업 이후에도 연애를 지속하다 27살이 되는 해 결혼했습니다. 지연아, 만나는 남자 있으니 오래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친정아빠의 아빠가 아닌 압박이 있었어요. 친정아빠는 공무원이셨는데 정년퇴임이 몇 년 남지 않아서 그 안에 제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3남매였는데 나이 차는 동생 둘의 경우 은퇴하신 이후에 결혼할 거라 생각하신 것 같고 저라도 아빠 현직에 계실 때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던 듯해요. 저 역시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빠, 결혼이 뭐 번개불에 콩 볶는 것도 아니고 오빠네 집 사정도 있을 텐데. 급작스런 아빠의 말에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이야기하다 집에서 아빠가 퇴직 전 결혼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살짝 내비쳤어요.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뿌리신 것들도 많고 하객들도 많으면 좋아 보이니까. 다행히 신랑은 거부감을 가지거나 아직 우리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성장한다 생각합니다. 사돈 어른께서 믿어주시는 만큼 아이들도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요. 자기들이 가정을 만들어야 부모 소중한 마음도 알죠. 잘 알 거라 저도 믿어요. 양가 상견례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신랑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는다고 오히려 저를 반기는 분위기였거든요. 지연아, 놀이터에 잠깐 들렸다 가자. 결혼한다 결정하고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요즘은 너랑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말이야.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신랑이 불러세우더니 잠시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식장 투어, 스튜디오 선택, 신혼집 찾느라 부동산 나뉘기 등등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신랑을 따라 놀이터 그네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급작스레 제 무릎 위로 책 한 권을 턱 꺼내 놓네요. 봐봐. 무심코 받아 편 책으로 피식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책에는 우리가 연애 초부터 만났던 사진들이 하나둘 붙어 있고 크고 작은 코멘트로 신랑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재밌다는 생각에 읽어가는데 마지막 장에 장문의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즐거웠고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든 함께 채워가자는 진심이 담긴 내용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빠르게 진행하는 결혼 일정에 내심 프로포즈도 못 받고 지나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사연으로 듣던 것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신랑 성격답게 투박한 듯 진솔함이 느껴져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이렇게 사람 감동 주고. 내가 표현이 서툴지만 너한테 배워가면 잘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지연아. 나도 잘 부탁할게. 나도 서툴겠지만 크게 언성 높이지 말고 우리 잘 맞춰가자.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의 부푼 꿈을 가진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댁과 친정 가운데 신혼집을 얻은 터라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가끔씩 어머님과 식사를 할 때면 알게 모르게 저를 후려치는 느낌이 들었지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 다 며느리들이 잘 알아서 용돈을 두둑이 받더구나. 친구 한 명은 며느리가 한의사라 1,000만 원 넘게 한 달 월급 든 통장을 시어머니 주면서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어머님 용돈하라 그랬다잖니. 어머님, 지난번 말씀하신 그분 아니에요? 친구 아들분이 한의사라고 하셨던 부부가 한의사면 1,000만 원이 돈이겠어요? 예전에 어머님 친구분 자랑하면서 아들이 한의사라고 한약 공짜로 받았다며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그 친구 아들이 한의사라는 것은 쏙 빼고 며느리가 용돈 준 것만 이야기하는 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은 말을 희한하게 하신다 생각하기로 했고 심지어 당신이 하신 말도 기억 못하고 다른 말을 덧붙이니 한 귀로 흘려 듣는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머님께 전화했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얘 축하한다. 요즘은 임신해도 일 다 잘하던데. 너네 회사도 그런 거 걱정 없지?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 같은 것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그날이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어머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보다 용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던 거죠. 출산을 하고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도 했어요.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기엔 너무 이를 것 같았고 시어머님이 봐주실 일 없고 회사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가려면 그래도 1년은 돼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휴직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손주 보는데 할머니만한 사람이 어딨다고. 나야 용돈 더 받고 손주도 매일 보고 마다할 이유 있니? 시어머님이 봐주신다면 용돈을 더 드릴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또 대놓고 이야기하니 사람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출퇴근해야 하는 거 아시면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퇴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를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으러 가거나 주말에 데리러 가는 형식을 원하셨습니다. 주말에 데리러 가는 것도 초반 일주일만 그랬을 뿐 며칠이 지나지 않아 퇴근 시간이면 전화가 오기 일쑤였습니다. 예, 오늘은 언제 오니? 요즘 야근이 잦은 것 같구나. 애가 내려놓지도 못하게 울어서 계속 안고 있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내 수명에 못 살겠다. 늦지 말고 6시 반까지 와라. 6시가 퇴근인데 시댁까지 가려면 30분은 빠듯한 시간이에요. 버스라도 놓치면 시간이 오바되기 일쑤고 이렇게 전화하신 건 제가 아이를 찾으러 가면 저녁 약속이 있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늦지 않게 택시 타고 이동하라는 거죠. 하루 이틀이지 스트레스는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쌓였던 스트레스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인 듯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는 애 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쩌자는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는데 도중에 전화할 틈도 없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제가 연락 못 받으면 오빠한테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태민이는 회사가 멀어서 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가까운 네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니? 저는 시댁에서 30분 거리, 신랑 회사는 40분 거리인데 10분 차이가 멀다고 저에게 1시간에 30통화 넘게 전화를 거신 거였답니다. 어이도 없고 대체 내게 왜 그러나 싶은데 옆에서 듣던 신랑이 어머님 말씀을 도중에 끊었어요. 엄마, 민우 우리가 데려갈게.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 그리고 지연이도 회사에 그랬던 거니 엄마가 서운해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겠지만 지연이 연락 안 되면 나한테 해. 애가 전화 받고 회사 일 정리하고 오는 시간이면 내가 오는 게 더 빠를 테니까. 그렇게 신랑이 말하고 민우를 데리고 기저귀 가방을 들더니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황당한 건 어머니나 저나 매한가지였는데 저도 어쩔 줄 몰라 신랑을 따라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제 뒤에다 말씀하셨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뭐라니? 부족한 며느리 받아줬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 등지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대체 모르겠구나. 나가려던 찰나 어머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부족한 며느리요? 들었니? 그럼 네가 차고 넘치는 며느리니?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학 CC면 같은 조건이고 좀 더 따지고 들면 신랑이 오히려 저보다 모자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지나 싶었고 지금까지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무언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대꾸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대꾸할 말을 찾기도 전에 뒤따라 바로 나오지 않는 저를 데리러 신랑이 들어오고 멍하니 서 있는 제 손목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신랑과 저에게 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날 무렵이었는데 그 이후 신랑은 더 이상 시댁을 가자거나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가서 뵙고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밖에서 한 끼 식사를 같이 먹고 헤어지는 정도로 단촐하지만 어머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이후 2, 3년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신랑이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배우기도 했고 자꾸 후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서 신랑 업무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야근을 하는 것이 일쑤였고 그런 상황이 조금씩 힘들다고 말할 때쯤 어머님과 식사 자리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태민아,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야지. 네? 그만두다뇨? 지연아, 놀랄 것 없다. 태민이가 그런 힘든 일 굳은 일 안 하고 커서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들게 다가올 거야.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버티니?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분노, 서운함, 어이없음으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 임신했을 때 임신해도 일을 다니라고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막말로 저는 어떤 힘든 일도 굳은 일도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교육받으며 컸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귀한 딸로 오히려 맏딸이라 혜택을 받고 컸는데 말이에요. 지연아, 나 회사 그만두고 내 일을 해보고 싶어. 어머님이랑 식사 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신랑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통업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작은 지점을 내고 싶다고요. 큰 돈은 못 벌겠지만 꾸준하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민우 보는데도 훨씬 나을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오빠가 진급을 하면 월급이 올라가니 2년에서 3년 정도는 휴직을 하고 민우를 돌보고 싶었는데 오빠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히면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히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을 저지르면 포기도 빠를 테고 그러면 그 이후엔 정신 차리고 어떤 일을 하든 끈기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태민아, 너는 사업을 하는 게 맞아. 누구 밑에서 일할 성격이 못 되니까 네 일을 해야지.
아들 잘 둔 덕에 엄마가 뒤늦게 호강하게 생겼다. 엄마는 무슨 이제 일 시작하는 건데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모자 간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뒷골이 땡겼어요. 대리점을 차리는 건데 대리점에 호강을 하는 거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랑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감이 있는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태민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거라. 장서방,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라네. 양가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개업식을 소소하게 했어요. 하던 쪽의 일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 색다르게 할 일은 없었고 중간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거라 영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큰 돈은 못 벌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안정적인 수입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관계로 몇 년은 안정적으로 하다가 아이가 크면 사업을 키워보겠다는 신랑의 야심찬 생각도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오빠,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민호 저녁 챙겨 먹여줘. 그래, 내가 챙길게. 걱정 말고 식사 시간에 굶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먹고 일 마무리해. 생각보다 신랑이 사업하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근이 생기는 날이면 신랑에게 전화해서 민호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녁을 먹이는 것 잠자리 들기 전 아빠랑 둘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 더 감사하고 다행이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신랑이 사업하기 전에는 아이와 거리감이 있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전보다 민호가 아빠를 많이 따르게 되었고 이제는 내 자식이라는 책임감도 생긴 것 같아 안심되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이 생겨 신랑에게 민호를 부탁하고 늦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이제 퇴근해? 엄마. 웬일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어? 요즘 바빠서 내가 집에 못 들리니까 나 보고 싶어졌어? 항상 엄마는 우리 딸 보고 싶지. 장서방은 일하는 거 무탈 없이 잘하고 있는 거지? 처음엔 걱정했는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덜 벌긴 해도 민우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오히려 시어머님 용돈으로 주던 게 사라지니 사는 건 더 안정적인 것 같아. 다행이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은. 오늘도 수고했어. 집에 가서 푹 쉬고 주말에 시간 되면 밥 먹자. 엄마, 엄마도 쉬어요. 늦은 시간엔 잘 전화를 안 하는 엄마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셔서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낮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평소와 좀 다른 엄마의 전화가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주말에 친정에 들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엄마와의 전화는 바쁜 일상으로 잊혀져 갔고 생각지도 못한 신랑의 사업 확장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사업 초기에도 민우가 더 크기까지 2, 3년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신랑은 막무가내로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지연아, 이야기 들어봐. 내가 무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고 한 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두세 지점을 하게 되면 결국 지점에 대한 분량이 수익이니 지금보다 수익이 더 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수익이 더 날 수 있지만 투자 대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답답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초기 창업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그 비용을 되찾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별 승산이 없다 판단이 되었는데 신랑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빠, 나는 현실성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지점을 2개 정도 낸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는데? 우리 집 끼고 대출하면 되잖아. 미쳤어? 지금도 원금이랑 이자 나가는데 여기서 대출을 늘린다고? 지연아, 냉철하게 생각해. 우리 집 사고도 집값이 많이 뛰어서
지금 팔면 대출금 갖고도 여유자금 생겨. 하지만 매매는 아닌 것 같으니 대출을 늘리자는 거야. 신랑은 대출을 늘려 상환 금액이 많아져도 지점을 2개 더 늘리는 것이니 지점 1개가 순순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면 다른 지점으로 충분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했지만 신랑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의 지원 사격이 오히려 신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 태민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기회가 온 건 잡으라는 기회지. 그치, 엄마? 그럼 집값도 너네 사고 나서 2배 이상 올랐는데 시기가 딱 그렇지 않니? 집값 안 올랐으면 생각도 못했을 텐데 집값 오르고 사업 기회도 생기고 이건 하라는 하늘의 계시야. 어머니는 집값 오른 게 신랑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랑의 사업 확장 논리가 무리하고 위험하다 판단했는데 그와 다르게 어머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그리고 신랑과 어머니는 안 되면 집 팔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지점을 2개 더 확장했어요. 그로 인해 민우를 보는 시간들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저는 더 바빠지고 삶의 만족도 역시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막내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놀라지 말고 들어. 무슨 말을 하려고 겁부터 주고 그래? 엄마가 수술했어. 잘 끝났고 큰일은 아닐 수 있는데 누나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지난주 뵙고 올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그건 누나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끼리 입단속 시켰는데 사실 엄마 아픈 지 좀 됐어. 막내 동생이 전한 말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었습니다. 몇 달 전 엄마가 퇴근해 급작스레 전화 왔던 그날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 했어요. 병원에서는 2기에서 3기 사이를 내다보고 정확한 것은 수술을 해봐야 안다 했답니다. 그날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던 게 아니라 말을 하려 했는데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 엄마의 속마음도 전해들었죠. 이게 웬일인가 싶어 퇴근길에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전화도 없이 웬일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는 늘 그랬듯 제 걱정이었어요. 아빠랑 엄마는 한 동네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서로 좋아했던 터라 20살 초반에 결혼을 하셨고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먹고 살아야 하니 동네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항상 제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간 것이 늘 미안하다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성장 과정 내내 첫째인 제가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일 등으로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고 챙겨주신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엄마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픈 건데? 왜 아픈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픈 엄마도 속상할 텐데 나까지 더 할 수 없어 말도 못하고 어린애처럼 마냥 울었어요. 더군다나 수술이 잘 끝났고 걱정할 단계가 아니니 이렇게 울고 부채면 오히려 엄마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모른다 생각했죠. 왜 그래? 장서방이랑 무슨 일 있어?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인 듯 싶었습니다. 동생들한테 입단속 시켰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를 찬찬히 훑어보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수술을 하고 3기인 줄 알았는데 2기였지만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몸에 붓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엄마가 치료받는 항암제는 모발이 빠지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어서 겉에서 볼 땐 크게 티가 안 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신경을 더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냐, 일은 무슨, 그냥 엄마 보러 왔는데 어릴 때 생각나면서 엄마한테 많이 사랑받았구나 싶어서 내가 민우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딸 철들었네?
엄마와 이야기를 하니 조금씩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는 엄마한테 제가 큰일이 난 것처럼 울고 그러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정감을 찾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가 건강해질 때까지 매주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뜻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차린 사업들이 잘 되면서 주말도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주말에도 대리점에 나가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들을 체크해야 했고 다른 지점장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들도 일일이 확인하고 인사해야 했거든요. 사업 초반이라 지점장들 관리나 물건 오가는 것 등을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직 다른 사원들을 뽑을 수 없고 평일에도 3개의 대리점을 신랑이 혼자 돌며 관리했는데 주말까지 업무를 해야 했어서 일선을 덜어주고자 주말이면 1개의 대리점을 도맡아 서툴지만 제가 일 처리를 해야 했어요. 태민아, 민우 걱정은 말고 일에 집중해라. 민우는 내가 잘 먹이고 잘 놀고 있을 테니. 민우 어릴 때 일 이후로 민우를 도맡아 주신 적 없으셨는데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면서 민우를 도맡아 주신다고 어머니가 직접 나서셨습니다. 친정에는 맡길 형편이 못 된다 생각했고 초반에는 대리점에 데리고 나와 제가 업무를 보기도 했는데 쌓여있는 물건들을 빼내며 아이가 심심했는데 근처를 지나다 물건에 깔릴 뻔한 이유로 아찔해서 어머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도 핏줄이니 다른 곳보다 어머니께 맡기는 게 안전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지금 대학병원으로 빨리 와. 무슨 일이야? 엄마 안 좋아지셨어? 엄마 암이 전이 돼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 요즘 신랑 사업 돕느라 바빠서 1달 정도 친정에 제대로 들리지 못했어도 엄마랑은 꾸준히 전화통화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마저 잘못된다면 어떡하지 생각하며 택시를 잡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연이 왔냐? 아빠, 엄마는? 사실 이번만이 아니다. 벌써 5번째다. 엄마가 너에게는 아픈 거 알리지 말랬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수술이 좋게 끝났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어서 다 좋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전이가 되면서 엄마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했습니다. 그간 나 먹고 살자고 엄마 일 나 몰라라 한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나에게만 쏙 빼놓고 숨긴 가족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입으로 내뱉고 나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속으로 삭혔습니다. 아빠도 동생들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서 크게 떠드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에게 밀려오는 서운함과 걱정 그리고 엄마를 보낼 준비를 못한 내 마음으로 인해 중환자실 앞에서 몇 시간을 울다 실신해서 응급실에 누워 링겔을 맞고 정신을 차렸어요. 지연아, 정신이 좀 드냐? 아빠... 그래,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엄마가 아파하는 과정을 봤다면 지금처럼 충격이 크지 않았겠지. 하지만 네 엄마, 유독 자식들 중에서도 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서 제 몸 아픈 거보다 네 마음 아픈 게 늘 걱정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안다면 네 엄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빠...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도 울었는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엄마가 정신을 차렸다는 의료진의 말에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일어섰어요. 지연아, 너는 여기 있어라. 아빠,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네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제 정신 차렸는데
널 보면 네 엄마 못 견딜까봐 아빠는 그게 두렵구나. 네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아빠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가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지연이 왔구나. 우리 큰딸. 엄마가 아직 일하느라 우리 손주도 못 봐주고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엄마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서 어째? 엄마, 미리 말해줬으면 엄마 더 자주 보고 이야기도 했을 텐데 왜 아픈 거 말 안 했어? 말하면 우리 큰애기 울까봐, 지금처럼 이렇게 울까봐 늘 더해주지 못한 게 미안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래. 호흡기를 끼고 어렵게 말하는 엄마는 더 이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게 몰려와 쇼크가 왔고 가족들은 또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순간에도 사실 제가 들어가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했는데 엄마가 마지막을 예감하셨는지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갔고 그나마 엄마를 보고 인사할 수 있어서 지금도 여한으로 남는 것은 없네요. 다만 신랑 사업 확장과 엄마한테 소홀히 한 기간들이 생각나 무관심하게 지낸 시간들이 못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냈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반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딱 하나 어머님 말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지연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돈어른 사망보험금은 얼마 측정해놓고 가신지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마시던 물컵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어머님 말이 들리더군요. 쟤는 항상 저렇게 현실성이 없어. 그나저나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되려나? 아들이 사업하면 사모님 소리 듣는 줄 알았더니 빚 좋은 개살구고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더니 어쩜 장례식장에서도 저럴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닌다고 막내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한 터라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민우를 막내 동생이 당분간은 봐주기로 했거든요. 하나씩 어머님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연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나 용돈 줄 거 없다. 네? 태민이 사업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나 챙기지 말고 너네 먹고 살 걱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웬일인지 어머님이 저희 걱정을 다 해주셨어요. 순간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연아, 사돈어른 사망보험금으로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는 건 어떠니? 네? 너희 지금 힘들고 바쁜데 내 용돈 챙기고 나 챙기려면 정신없잖니. 그럴 게 아니라 아직 나도 젊은 촉에 속하는데 네가 나 가게 하나 차려주면 나도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어머니! 순간 저도 모르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습니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듣고만 있을까요? 제가 말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귀야. 예, 아직 나 귀 안 먹었다. 아니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지금 너도 태민이랑 대리점 때문에 정신없고 나도 지금 힘든데 돈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쥐고 있으려 그러니. 사정 뻔히 아시니까 때마침 잘 돌아가신 거지. 바깥 사돈 양반은 공무원 퇴직하셨으니까 연금 나오고 크겐 돈 쓸 일 없으니 하는 말인데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친 여자를 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까? 엄마가 어쩌면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정말 나에게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신 대로 엄마 사망보험금액은 상당했고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해놓으셨어요. 엄마가 아빠 퇴직한 이후에도 일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다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가게가 하고 싶으신데요? 그래, 지연아. 이렇게 차분해지니까 얼마나 좋으니? 생각해보니 내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지? 어머님께 하고 싶은 가게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신이 나서 프랜차이즈도 알아보시고 일반 식당을 하실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설레이는 나날들을 보내시는 듯 했어요. 결혼한 근 10년 동안 그렇게 다정하고 많은 전화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아, 바쁘니? 아무리 생각해도 프랜차이즈가 나을 것 같다. 이유는 많이 안 남는다지만 다 관리해 주니까 나는 카운터만 보면 될 거 아니니. 어머님은 노후 대비로 가게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당신 명의로 된 가게와 현금을 만지고 싶으셨나 봅니다. 요즘은 TV만 틀어도 문 닫는 자영업이 많다고 섣부르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던데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래도 이걸로 끝낸다는 생각에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라고 말했어요. 지연아, 나 가게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얼마 줄 거니? 어머니, 계약금 바로 드리고 싶은데 아직 보험금 처리가 끝나지 않아서요. 며칠 걸릴 거예요. 어쩌니, 그러면 가게 자리가 좋아서 성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빨리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계약금 걸어놓으시면 보험금 처리되면 다 한 번에 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보험금 기다리다 자리 놓치면 또 이런 자리 못 구하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신도시 번화가 사거리에 가게를 얻으셨습니다. 요즘 카페가 인기라고 디저트형 카페도 계약하시고 한창 가게 공사도 시작했어요. 대부분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보험금 지급 일정이 늦어져서 가게 임대,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 중 계약금을 어머님이 내시고 중도금과 잔금 처리를 제가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연아, 바쁘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다음 주 초에 중도금 넣어야 하는데 보험금은 들어온 거지? 네, 어머님, 보험금은 진작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계좌번호 알려줄게. 이리 넣어다오. 제가 왜요? 왜라니? 네가 가게 차려주고 다 한다고 해서 계약금 처리하고 일 진행했잖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노후 대비하세요. 그냥 계세요. 몇 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옷을 챙기고 친정으로 갔어요. 민호는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서 오후에 데리러 갈 생각이었죠. 아직 낮 시간이라 아빠는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고 신랑은 전화를 안 받으니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으로 발빠르게 찾아왔더라고요. 김지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몰라서 물어? 엄마 가게 차려준다고 계약 다 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돈 못 준다 했다며? 너 제정신이야? 순간 이 사람의 끝을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부부라면 부부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믿고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지 싶었어요. 한심하다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야, 무슨 말이라도 해. 이 상황에 재미있어? 위약금이 얼마인지나 알고 장난치는 거야? 아님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으면 나대지나 말지. 왜 엄마한테 차려준다고 설레발을 쳐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지금껏 알아온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이런 사람이 견뎠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국 이 사람도 어머님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니 노후 대비도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던데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말 한 줄은 알고 있니?
아들 사업해서 사모님 될 줄 알았는데 집 밥그릇 챙기는 것도 어려워 보이니 니네 엄마가 직접 노후 대비해야겠대. 그 돈을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에서 달라셨어. 심지어 니네 엄마 힘들 때 우리 엄마 잘 돌아가셨다는 말까지 했다고. 이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내 할 여자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참았던 분노를 남편한테 쏟아내며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날렸죠.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할 틈도 없이 끌려서 쫓겨났어요. 어느새 들어왔는지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외출했던 아빠랑 남동생이 들어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 밖으로 내쫓기고 이혼 서류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끔찍하게 절 아끼고 사랑했던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죠. 신기하게 그간 엄마에게 신경 못 써서 미안하고 죄스러웠던 마음이 이혼을 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시원하게 풀린 느낌입니다.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지금도 가끔 물어요. 엄마, 나 잘했지? 하고 말이에요. 아마 살아계셨다면 왠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아무렴 잘했지 해주실 것 같네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어디서 지낼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하늘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아빠와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저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으시죠? 잘했다고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